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7.10 대책에 발표를 했고, 그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도 이제 들어갔는데요. 부동산 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 중에서 어디가 이번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세금이라고 보세요? 예. 어쨌든 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유세, 네.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고 예, 거래세, 네. 취득세, 네, 양도소득세는 완화하자. 예, 네. 네. 이게 아마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그 원칙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현 정부 들어와서 벌써 22번째 답안지를 제출할 정도이고 네, 네. 답안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가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은 합리적인 수익은 은행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예, 예, 이 정도는 뭐 네. 우리가 국민들 다 억셉터블 하는데 이것보다 뭐 집값이 뭐 몇 년 사이에 뭐 몇배가 올라가는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정부가 한꺼번에 그냥 탁 내놨어요 이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거래세 약화가 아니고 둘 다 똑같이 다 이렇게 강화했죠. 다 네. 강화를 해버리니까 네. 네. 예, 당장 분석은 뭐 지금 매매가 주춤하고 다들 관망하고 상승률이 이렇게 좀 둔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일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다 내고서도 네, 돈이 남습니다. 어디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이자율보다 더 돈이 더 남습니다. 네. 네. 이러면 예, 소득세를 뭐 이번에 양도세를 뭐 60%, 70%, 보유세를 뭐 6%까지 올린들 예, 세금을 다 냅니다. 네. 내고도 최소한도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더 돈이 더 남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예. 비실명 자산처럼 90%를 세율을 한다면 네. 그럼 지방세 9% 하면 99%를 아, 그렇죠. 이런 것을 몰취라고 합니다. 예. 몰수인데 몰치란 용어가 있군요. 네. 이거 일본식 용어인데요. 아, 이것은 정말로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이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을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세 채, 네 채, 뭐 다채 샀어. 그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해준다는데 내가 임대 사업 등록을 했어. 네. 그런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어. 예, 그런 나한테 네. 그 몰수나 몰치 뭐 사실상 수용할 정도의 세금을 나한테 부과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이건 내 부당한 재산권 침해다. 예.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정도다라고 항변한다면 네. 이건 분명하게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아, 독일에서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3년 전에 임대사업자를 장려해서 예, 등록한 사람들의 정부가 장려할 때는 언제고 네. 예,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 장래 안 된다고 한다면 억셉터블로 할 수 있지만 옛날서부터 안 된다. 예. 옛날 네가 산 집부터 팔 때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네. 예, 소국과세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예, 예. 처음부터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던 것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말하면 저희도 생각할 때 이제 투기 세력을 잡고 또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은 말 그대로 양도세는 조금 낮춰주고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퇴로가 만들어져야 매물이 나오면서 또 집값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퇴로를 막아버린 채 일단 세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매물도 잠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거죠. 아, 너 이놈들 돈 가지고 주식이나 하지 왜 부동산 여러 채 사가지고 국민들 힘들게 많이 너 좀 벌금 좀 내라 이런 네. 벌금적인 징벌적인 요소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징벌적 과세. 아무리 네네. 뭐 정부가 그건 아니라고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될 일이고요. 네.
국민이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예. 하는데 부동산을 내가 여러 차례 샀다고 해서 그거 너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자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들은 이게 롱텀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에서 양도세를 줄여준다고 한다면 네. 양도세가 줄여준 만큼 그 사람은 소비를 딴 데 가서 할 것입니다. 네. 예. 그 돈이 절대 그 사람들 그 부동산 이름하여 투기자인 네. 사람들이 돈이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이 사람들은 그 덜 내는 그 돈으로 정말 딴 데 열심히 투자를 하고 다닐 거거든요. 네. 어딘가 쓰겠죠. 예. 쓰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면 또 자식이 또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돌아가는 건데 네. 정부도 조금 이 점은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자꾸 안 하니까 이제는 뭐 이념으로 뭐 나라를 그렇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특히 거북한 얘기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들도 국민이고 예. 그분들이 경제 행위를 선택을 했던 것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하여 서울 강남 4구에 정말로 집이 필요하거나 거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택을 그 사람들한테 사게 하든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든 예.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가 목적이지 예. 부동산 투기자를 잡아다가 뭐 회초로 떼는 게 목적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그러면 강남 4구에 부동산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공급할 여력이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줘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게 높이고 용적률을 이렇게 하는 순간 예.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는 것이지 그렇죠. 젊은 층은 이미 올라버린 값을 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려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공급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부동산 투기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빠져나가야 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고 수요 네. 공급이 일치가 되고 그러면 안정화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가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태는 실수요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상태여서 예. 네. 세금의 입장에 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 같은 흐름에서 일단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단 세금 강화도 있지만은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발표는 안 했지만은 같은 그 파장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만 그 상한선이 30%까지 이제 오른 오른 가구가 뭐 58만 가구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지금 이제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그 부동산 투기자 못지않게 더 신경을 100배 써야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분들은 뭐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예, 그냥 살고 있을 네. 뿐이었죠.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심지어 그냥 강남에 내가 월급쟁이 있을 때 필요해서 사고 있다 보니 집값이 오른 거였고 정부의 미숙한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했지. 내가 뭐 정부한테 집값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강남에 내가 살 필요가 없으면 시골로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사실 강남이 거주 여건이 좋습니까? 술집 많고 네. 사람 많고 그렇죠. 버글버글 하는 그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현행보다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죄 이전에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스템은 강남에 살고 있다가 서초로 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죠. 같은 평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추가 부담이 생기죠. 이제. 이것은 세금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거든요. 또 강남의 종합부동산세가 높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봉급생활자들은 수입원이 없는데 네. 이제는 종부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집을 나는 팔으라는 거죠. 나는 강남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예.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양도세인데 못 나가겠고
아. 그럼 살자니 종합부동산도 부담이 되고 네.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네. 하는 것은 음.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이 사실 수도권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개별 공시지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토지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가도 이제 재산세부터 자꾸 높아지고 예. 심지어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 과세 대상자 숫자도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늘어났나? 지금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 2천이거든요. 네, 네. 근데 종부세 기준은 또 1가구 1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9억 아니지 않습니까? 9억이고 예. 또한 6억이고 6억에서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희가 추산은 약 30% 이상 넘는다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세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는 이제 다음 연도에 가서 이제 한번 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 통계 수치로만 나오고 있고 30%라는 거는 대상이 이제 30% 정도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몇 년 전에 종부세 대상자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 이만큼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도 이렇게 되니까 2020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 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추산이지 대략적으로라도 30%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 네. 9억 2천이라는 게 이제 9억 2천은 말하자면 이제 실매매 가격이고 그렇죠. 예. 이제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하니까 한 더 한 공시가격 공시 가격인데 지금 또 공시 가격 현실화율도 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90%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네. 말하자면 실거래 10억이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그럼- 그렇죠. 그럼 거의 중위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될 수가. 그러면 거의 30%라는 네, 말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과장은 아닐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예, 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세금은 지금 정말 부동산이 많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 부동산 보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취지, 목적. 예. 근데 서울 시민 30%를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라 한다면 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그 목적에 비춰보면 이상한 거예요. 1주택인데.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낮춰야 된다. 네.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다. 예. 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에 있다가 내가 시골에 내려가고 싶으면 그냥 양도세 부담이 없이 내려갈 수 정도로 거래세 부담도 줄여야 된다. 네. 그것이 선진국 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실무적이지만은 이제 우리 고급 주택, 고가 주택 기준도 이제 9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9억 기준을 가지고 종부세를 매기는데 뭐 벌써 이제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2천 정도 올라왔고 이거 뭐 좀 더 잘못 또 올라가 버리면 뭐 10억, 뭐 11억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만 돼도 전부 다 종부세 내야 된다면은 고가 주택 기준도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올려야 아니냐? 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네네. 두 번 바뀌었어요. 2008년도에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을 이렇게 판정 실거래 가격이었어요. 실거래가액으로 했고 네. 2008년도에 9억입니다. 실거래가액으로. 네. 예.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2020년이죠. 20년을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9억이면 예.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예. 이런 것을 예. 정부가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1가구 1주택자에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네. 또 그전에는요. 실거래가액 9억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9억이었습니다. 네. 또 그 앞전은 기준시가 6억이었거든. 그러니까 예. 더 높았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고가주택에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예. 이것도 좀 높여. 고가주택은 진짜 고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럭셔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럭셔리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예. 그 세법하고 현상이 이렇게 괴리가 돼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예. 그때 너무 풀어줄 수는 없으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 기준도 높이고 네. 네. 해서 저는 이것을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재산세 부담이 아까 교수님은 이제 강남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강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것을 체감한 구가 그 노원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서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만 그런지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재산세가
많이 높아갔다는 게 이제 실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치하게 네.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금액으로 봐서는 뭐 물론, 사실은 아직 많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어서 아니죠. 예. 차라리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네. 미리 한번 수술을 한번 깔끔하게 하고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은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네. 이건 세수 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 대신 다주택자는 이제는 엄하게 한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인은 보유세를 보유세를 종부세를 이렇게 높이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이 종부세가 이러니까 불필요한 주택은 갖지 말라. 갖지 말자. 예. 네. 네. 그게 정말 갖고 싶다면 그럼 임대 사업자로 해라. 네. 네. 이런 사인을 좀 줘야 되고 네. 이미 강남에서 내가 뭐 돈 벌려고 잠깐 왔던 사람들한테는 야 그래 뭐 우리 정부가 정책이 좀 약간 미숙해서 니네들이 우리 투망에 들어와 있는데 네. 빨리 빠져나가라. 예. 투망을 열어주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강남의 실수요자들 젊은 층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게 집은 바잉이 아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네. 네. 그런 입장을 정부가 세금보다는 훨씬 그 정책을 좀 명확하게 네.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도 저는 이해 가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정말 강남에 뭐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그런 수요층이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팔고선 나가게 하려면은 일단은 보유세를 높이는 그러니까 그 소득세하고 똑같이 요즘 집이 비싸면은 뭐 보유세를 높이는 건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임팩트도 강하고 지금 심지어 이제 외국의 수요자들까지 강남에 집을 산다는 그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의 개념은 내가 거주하고 예. 그다음에 보유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충족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거고 예, 예. 사놓기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그것은 그 법률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 1가구 1주택인 거고 예.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인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인간이 개조가 되지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금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세금은 뭐 세금은 그냥 세금으로 거둬야 되는 입장이지 예. 세금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세금을 개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거 이런 것을 도입은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제도. 이게 그 사실 똘똘한 한 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같은 질문인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게 보유세도 그 금액으로 보유해야지 개수로 보유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100억짜리 집 한 채 보유한 사람하고 5억짜리 집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주자니까 100억처럼 아주 럭셔리한 집도 뭐 1가구니까 세금 적게 내는데 5억짜리 3개 해봤자 15억이거든요. 100억보다 훨씬 적은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면 이건 또 약간 즉 과세 기준이 금액이 돼야 되느냐 매체 개수가 돼야 되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뭐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늘 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뭐 9억까지 비과세한다. 네, 그럼 서울은 8억 9,999만 원까지는 뭐 공제받고 지방은 한 채만 있으면 한 채가 2억이에요. 그럼 네. 2억만 공제받으니 네, 서울은 9억까지 공제받고 지방은 2억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어떤 그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법 전을 열어보면 예. 세법을 열으면 내가 집이 몇 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너무 어디가 어떻게 된지를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그러한 것을 디퍼런스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금액 기준을 하자. 네. 예. 자, 9억 원까지는 다 비과세하자. 지방에 세채가 있든 어쨌든 9억 원까지 하자. 예. 그래서 9억 원 이부들 과세하자. 네. 아니 우리 증여세도 10년간 누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에서 네. 1인당 국민 1인당 얼마 10억까지는 다 비과세하자. 네. 10억 넘은 거 과세하자. 네. 이렇게 한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도 이제 제안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되 네. 앤드 더 하나 할 것은 내 거. 네. 내가 지방에 있으면 거주 요건. 네. 거주 요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 요건까지 추가해서 내가 아. 지방에 있는 사람도 조금 더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예. 이런 것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10억짜리 집 한 가지고 있는 이 디퍼런스는 네. 금액 기준을 약간 좀 추가해서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 이런 그걸로? 것을 좀 예, 보완적으로 해주고 내가 종합부동산세도 만약에 정부가 통계를 쭉 내봐서 종부세 대상의 어떤 표준치가 나오면 예. 그 밑에 있는 사람 네. 예. 이게 종부세를 100억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한 사람과 10억을 가지고 있는 뭐 소시민이 상대적으로 공제를 받은 혜택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추가적인 공제를 더 이렇게 해 주어서 예. 이 한 채 똘똘한 한 채와 네. 좀 이 계신 분들과의 이것은 좀 형평성은 맞춰줘야 맞춰줘야 돼. 돼요.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세금 반대 집회가 좀 열리고 있거든요. 보면 뭐 조세장 촛불 집회라 이런 이름도 있어가지고 즉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 결국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어떤 올바른 조세 정책이랄까 이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세금 부담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의 입장을 네. 그냥 쭉 받아보면 왜 나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징벌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 당초에 집을 샀을 때 내가 이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였다, 이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가 얼마였다는 걸 내가 예측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이 바뀌어져서 부동산 투기화 된다고 보고 갑자기 세금을 올려버리니 네. 내가 2년, 3년, 5년 전에 샀던 내 입장에 돌아보면 나는 세금 부담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는 그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가 되는 거다. 네. 예. 이러한 것에 대한 저는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늘 세법 개정은 정말 진중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세금 부담의 예측은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절대 소급해서 과세한다는 것 이런 것은 이건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네. 그 사인을 정부가 정책에 몇 번 발표하면서 혼선을 주니까 네. 그분들한테 그런 오해가 쌓여져 있었지 않는가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런 점들을 몇 번 정부가 시정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토라진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이게 좀 여러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제, 세무 이런 쪽은 덜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예. 올리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예. 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예.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야 되고 네.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그것은 제압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멘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세금 정책 어떻게 좀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저는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 일단 젊은층 실수요한테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급이 늘려져야 되고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다. 예. 두 번째 성실한 납세자 즉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현행보다 종합부동산 재산세 또는 그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를 정말로 대폭 완화를 하여야만 네. 그래야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부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징벌적인 요소라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 네. 생각합니다. 네. 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세금 정책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오늘 핵심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안창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